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미국의 패권 유지인데요. 요새 패권 갈등, 패권 유지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주최 측이 줘서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왜냐하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패권이 지나치게 좀 가치가 담겨있다, 뭔가 담겨있다, 관점이 너무 담겨있다, 객관적이지 하지 못하다 해서 요새는 전략경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전술 전략에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실수해서 전략핵하고 전술핵을 제대로 구별을 못해서 약간 무식을 드러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술은 국지적인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략은 판도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경쟁하는 것이 지구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어 버린다. 이거는 누가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질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전략 경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계나 실제로 국제 정치에서 오히려 전략 경쟁이라는 말이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여전히 패권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좀 소개드렸습니다. 혹시 저한테 다른 강의를 국제 정치, 국제 질서를 한 걸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 그림이 좀 익숙할 텐데요. 제가 그래도 오늘은 미국의 패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년의 기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언제부터냐? 기점은 19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바로 소련이 붕괴합니다. 공식적으로 붕괴하고, 동구권은 그 전에 붕괴를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우리가 보면 원 제너레이션을 30년이라고 잡죠. 이 30년을 우리는 몇 가지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탈냉전이라고 부르죠. 냉전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탈냉전 질서다. 두 번째는 이 탈냉전 질서가 뭐냐 그럼? 미국의 일극체제다. 그전에도 미국이 최고였지만 그전에는 사회주의라는 손이 닿지 않고 경쟁하고 적인 곳이 있었지만 거기까지 완전히 미국의 세계가 됐다. 미국의 지배력이 미친다. 단극체제, 일극체제.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양극체제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걸 설명하는 게 세계화였습니다. 이제 약간 가물가물해지는데요. 실제로 여전히 우리는 지구와 세계화의 질서 속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세계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탈냉전 질서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을 나눠보면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중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반대 현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화에서는 국가는 후퇴하고 시장이 드러나고, 민족주의는 후퇴하고 세계주의, 그 다음에 국제협력,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지금 이 시점에 가까워올수록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는 파편화라고 합니다. 각자 도생, 파편화, 민족주의, 그 다음에 국가의 귀환, 지정학의 귀환, 이런 것들이 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메가 트렌드가, 왜냐? 세계화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새로운 파편화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자, 그 중간의 시점들을 보면 미국이 진짜 세계화하고 전 세계에 압도적인 패권을 행사할 때가 언제였냐면 10년간입니다. 1991년부터 2001년 9.11까지 그야말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를 비교하면 지금 미국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속이 좁아졌고 정신을 조금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자기의 부를 2배, 더블링, 요새 더블링 얘기 많이 하죠. 더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100위 국가가 아니라 1위 국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더블링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미국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9.11을 기점으로 일단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가장 강할 때 미국의 힘의 상징인, 경제적인 힘의 상징인 무역 빌딩이, 그 다음에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이, 이거 누가 소설을 써도 그렇게 쓸 수 없을 만큼 미국의 핵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것도 불과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근데 이건 미국한테 묘한 이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자들한테는 상당히 뭔가를 묘한 걸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1위가 된 이후에는 항상 적이 있었거든요. 적이 있는 대외 정책은 쉽습니다. 젤렌스키가 전쟁하기 전에는 20%의 지지율을 받다가 전쟁 후에는 90%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깃발 효과라 그럽니다. 깃발 아래 뭉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자들은 적이 없는 게 오히려 외교에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나 앙골라나 그다음에 유고 내전에서 미국은 굉장히 헤매게 되죠. 그러다가 9.11이 터지니까 대외 정책 결정자들은 반가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거 미국인들한테는 엄청 충격을 줬지만. 그런데 40명, 50명 알카에다 쳐봤자 몇백 명, 몇천 명을 대상으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적으로 삼는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배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후에 세 개의 악의 축이 있다. 이란, 이라크, 북한. 거기에다가 몇 개국을 더 붙여서 깡패 국가로 불렀습니다. 로그 스테이트. 그게 북한에 있었고요. 수단, 리비아, 쿠바 이런 국가들을 깡패 국가로 모으면서 그 중에 두 개를 뽑았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간을 뽑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아프간 전쟁은 미국에게 참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사마 빈 라덴이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했고 아프간 정부가 보호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북한도 아프간 전쟁을 지지했던 거 아십니까? 북한조차도. 그런데 이라크 전쟁은 완전히 미국의 무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도 정당한 전쟁이었지만 그 이후에 20년 동안에 사실상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작년에 나왔죠. 그 다음이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하나의 통합된 질서로 얘기했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휘청 흔들린 겁니다. 투기적 자본과 소득 불균형이라는 두 아킬레스건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자본주의는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을 정도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넘어질 뻔했는데 G20 또는 중국이 이걸 다 흡수해 줍니다. 2010년은 미국한테 중국이 고맙기도 하면서 중국의 위력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보고 위협적인 눈. 중국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바로 저 시기에 미국의 약점과 동시에 중국의 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 오바마 2기 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압박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2016년은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하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럽의 가장 강한 영국과 미국의 가장 강한 세계에서 강한 미국이 두 대륙에서 더 이상 세계화,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지 않겠다. 손해나니까. 영국은 EU에 들어갔더니 그리스에서 터지고 스페인에서 터지고 이걸 다 감당하는데 질렸다. 영국은 나온다. 미국도 비슷한 겁니다. 세계를 지키고 세계에 공공재를 공급하다가 미국이 죽게 생겼다. 미국이 힘드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내 거 챙길래. 미국의 국가주의가 전면화됐는데 이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질서거든요. 미국의 질서가 미국에 의해서 부인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선언입니다. 트럼프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은 세계적 경찰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통합보다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동맹국부터 우방국까지 팔을 비틀어서 군사 부담금을 뽑아내고 무기를 파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특징이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2019년, 2020년에 두 개의 테스트가 이 두 질서 중에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가늠하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코비드는
왜 이게 이 두 메가 트렌드의 테스트냐 하면 이 전염병은 세계화라는 물결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돌아다니고 옛날처럼 분리됐다면 스페인 독감처럼 한 대륙이나 또는 기껏해야 두 대륙에서 멈출 텐데 지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뚫렸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전 세계가 세계화가 하나의 고속도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결국 전 세계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막아야지 안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격한 지난 3년의 시절은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미국은 중국 욕을, 중국은 미국 욕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사령부로서 감당해야 되는 WHO가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조롱당한 적이 없죠. 기억하시죠? 하나도 먹히지 않고 그리고 백신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테스트에 실패했다. 2020년 미국의 선거를 잘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이 메가 트렌드 두 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도생, 국가 이기주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선동의 정치가입니다. 바이든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뭐냐? 옛날의 미국을 회복하겠다. America is back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계화, 이 시기가 미국의 옳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뜻과는 달리 미국 내부에서는 요즘 바이든은 트럼프 2.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는. 근데 잘 보시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나빠지면 국제기구는 죽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갑자기 유엔의 이름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WTO 요새 들어봤습니까? 안 들립니다. 미국은 WTO까지 완전히 폐기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WHO 조롱의 대상입니다. 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니까 기후협약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팬데믹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가 진영화되면 글로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고 지금 보면 오히려 디젤유, 화력발전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가스 갖고 장난치고 우리 석탄 시대도 돌아가더라도 러시아의 가스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장하긴 하지만 의의가 없죠. 이렇게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기후협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갔을 때 우리의 미래는, 지구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정치를 보면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번에 중간선거도 그렇고 2년 후에 지금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고 그러죠. 이미 두 사람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싸웁니다. 협력해서 공존하자는 거 하고 나만 잘 살겠다는 각자 도생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도 그렇고요.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푸틴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강력한 권위주의로 드라이브를 하고 전쟁까지 몰아넣는 비슷한 형태입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아베, 죄송합니다만 불행합니다만 아베도 그런 유형이었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보우소나로 브라질, 두타르테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뭐냐?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혐한, 혐중, 혐일. 자, 중국과 미국은 5가지 영역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군사충돌, 대만과 남중국해. 경제는 관세전쟁을 이미 트럼프 때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4차 산업 5G, 6G에서 다음 시대의 AI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팅을 비롯해서 다음 시대의 차세대 기술을 놓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중국이 더 유리하고요. 어떤 부분은 미국이 더 유리합니다. 체제, 가치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치 기반, 민주주의, 인권, 서구민주주의. 중국은 뭘 하냐면
그거 인기투표다. 서방의 민주주의는 인기투표다. 그러나 중국의 특색 사회주의는 잘 훈련된 엘리트를 키워내는 최고이다. 물론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중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화. 여러분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심각한 중국 이전의 도전이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1980년대 일본에 갔을 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지금의 중국보다 더 호들갑을 떤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와 타임스, 뉴스윅 거의 매주에 일본이 몰려온다. 도요토가 몰려온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 방에 보내버렸죠. 뭐로 보낸지 아세요? 환율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한 방 맞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통화 가치가 총 얼마나 커졌느냐 하면 2.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2.5배나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게 신기하죠. 근데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일본은 지금 계속 침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일본처럼 날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위안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금융제재가 잘 통하지 않는 것도요. 루블화가 사상 최고의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밑에 숫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60은 뭐냐면 미국 편에 분류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우방국과 동맹국의 숫자가 60개 좀 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나토처럼 최상위의 동맹부터 UAE나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을 우방국으로 칩니다. 오른쪽에 110은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의 숫자입니다. 많죠. 그런데 과거의 미국과 소련처럼 분리된 게 아니고요. 이 60개 중에 한 50개가 교집합입니다. 양쪽에 다 속한. 그 중에 최악은 우리죠. 가장 어려운 건 중국의 30% 이상의 무역을 의존하고 있고 우리 중국과의 무역은 유럽, 일본, 미국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안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우리가 제일 어렵긴 하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끼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혼자 움직이지 말자. 연대하자. 유럽과 연대하고 아세안하고 연대하고 일본하고도 할 수 있으면 연대하고. 왜냐하면 미중은 지금 자기들이 충돌하면서 다른 국가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사우디 갔잖아요. 바이든이. 왜 갔습니까? 사우디를 2년 전에 얼마나 욕했습니까? 자슈꺼지라는 아주 유명한 사우디 언론인이 그 빈 살만이라는 형제의 난 사우디의 권력 투쟁을 고발하고 찍혔겠죠. 이 사람이 터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토막으로 시체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사우디의 짓이죠.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어서 2년간 사이가 나빴습니다. 이번에 왜 갔을까요? 인플레이션, 물가 가서 에너지, 석유 증산을 부탁하러 굴욕적으로 갔습니다. 이 인권과 저는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신장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와 다르지 않죠. 그러나 미국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윤리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가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미국의 등에 업혀서 오히려 우리가 돌격대로 가자 하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와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속도도 맞추고 우리 것도 챙기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돌격대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그 부분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5개의 영역은 중국이 아직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중국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아입니다. 중국의 앞마당이고 미국의 힘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미국은 지금 다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나토한테 맡기고 한국한테 맡기고 일본한테 맡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기가 바로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제일 위에 한반도, 두 번째 동중국해, 세 번째 대만, 네 번째 남중국해입니다. 줄을 쫙 그으면 뭐 홍콩까지 넣을 수도 있겠죠. 중국은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걸 통해서 중국을 에워싸려는 바로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대충돌 지점이다. 불행하게도 여기서 다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로 분단 구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바뀐 하나의 패권 국가가 와서 우리에게 저들의 갈등을 전가시킵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대만이 제일 위험하지만 대만은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중이 충돌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얼마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자극했습니까, 중국을. 미국 쪽이 막 젤렌스키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딱 우크라이나가 침공하니까 대만에서 소리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대만의 군사 충돌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언론은 그 다음이 대만이다. 그 다음이 한반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한반도다.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충돌하면 공멸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보고 경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전가하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다? 한반도예요. 자기들의 속내와 상대방을 예측하고 경고하고 간보기 위해서 가장 자기들의 갈등을 이전시킬 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 아무리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해져도 지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만 꼭 안보 문제는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약화됐다가 강화되는데 지금 다시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이 틀 속에서 미국의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트 캠블이 누구냐 하면요. 백악관에서 중국 대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보좌관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대중 전략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비스포크 전략이다. 한국 사람들 잘 안 쓰는 말인데 삼성전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맞춤형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소련은 큰 동맹체제를 해서 딱 단절시키고 봉쇄했는데 지금은 미중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 너무 깊이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이슈별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쿼드가 있고요. 쿼드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라고 정보동맹체, 그리고 오커스라고 영국, 호주, 미국의 삼자 동맹,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중첩적으로 만들었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쿼드에 우린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기 전에 쿼드는 원래 4개국이 말하는 거다. 되게 엄청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쿼드는 원래 4자다. 4자 동맹이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쿼드가 아니고 IPEF입니다. 앞으로 이 IPEF가 우리한테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 IPEF는 뭐냐?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다는 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중국만 빼고 다 모여입니다. 중국을 못 믿으니까 중국 빼고, 자,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이 TTC입니다. Trade and Technology Committee, 무역기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IPEF,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새로 무역 질서를 짜는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미국이 원래 이 땅에 만들어준 자본주의 질서는 뭡니까? 효율입니다. 이익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것을 미국이 주장했습니다. 자유무역을 가장 주장한 것이, 물론 때로 미국이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을 했죠.
근데 이제 대놓고 새로운 무역 질서가 말은 새로운 무역 질서인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인데 실제로 뭡니까? 경제 외적인 걸 가지고 경제를 지배하겠다. 인권과 민주주의.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 단면이 한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가에서 면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강제 노동을 사용했다 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면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을 거는 거죠. 또 중국이 컴퓨터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주고, 예를 들자면 노동 조건을 제대로 안 지키면 중국에서 컴퓨터를 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옥점에서 중국을 떼어내버리는 건데, 한국이 중요합니다. 왜? 그 중에도 4가지 분야가 중요하거든요. 이 새로운 공급망의 키가 될 것은 4가지다. 바이든이 작년에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반도체. 두 번째, 배터리. 세 번째, 바이오. 네 번째가 희토류를 포함한 물질입니다. 제4차 산업의 핵심되는 광물질, 이 4가지는 중국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를 막강합니다. 우리가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도 다 충격을 받았던, 어떻게 선진국이라 하면서 마스크도 생산 못하지? 예. 우리가 진단키트를 미국에 도와줄 정도지 이게 뭐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의아했었죠.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경제 논리만 의해서 마스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쌌기 때문에 사다 먹으면 되는 거죠. 사면 되니까 거기서 안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겪어보니까 이게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러려면 중국은 못 믿겠다. 러시아는 못 믿겠다. 빼고 믿을 수 있는 우방국과 동맹국가 사이에 공급망을 만들자. 미국의 기분과 미국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전 세계가 중국의 제조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중국 제품 안 쓰고 중국에서 수입된 음식 안 먹고 살기. 파일럿 프로그램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월마트라고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되고 비싸야 잘 됩니다. 이 월마트는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피고용인 고용 창출 1위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에 다 있어도 가장 많은 피고용인 고용 창출하는 게 월마트예요. 싸거든요. 특히 시골에서. 한국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한국 전체에 지점을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는 전국적 체인망을 갖고 있는 게 월마트밖에 없습니다. 이 월마트에 저도 유학생 때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싸니까. 어떤 의미에서 월마트가 미국의 물가를 잡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70%에 가까운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자, 위에 첨단 기술을 중국 떼낸다고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다 생산하면 미국의 물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뜯어내면 너덜너덜해진다. 못 뜯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 안 되는 일이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돌격대가 돼서 앞에 나가서 섣불리 중국하고 끊으면요, 우리가 5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1053개입니다. 75%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500개가 넘습니다.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는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똥이한테 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중국한테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데 한 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자꾸 앞서서 편을 정한다는 거예요. 돌격대가 되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사드로 우리를 제재를 한 다음에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밀어붙여서 미국 쪽으로 너무 보내버렸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본보다 한국이 다소 중립적인 자세를 해주는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윤 정부는 다시 미국 쪽으로 지나치게 경사되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아시아의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부릅니다. 또는 조금 더 뒤로 얄타 체제라고 부릅니다. 얄타가 미국과 소련이 합의 아닌 합의를 하죠. 왜냐하면 소련과 미국이 같이 연합국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만든 것이 바로 얄타 체제고 우리를 분단시킨 천추의 한이 된 여러분 우리는 분단이 한 번이 아닙니다. 분단이 두 번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1945년 자기 마음대로 연합국이 나눠버린 38도선에서 변명은 이거였습니다. 북쪽은 소련이 일본군의 잔당을 무장해제하고 남쪽은 미군이 한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독일을 갈랐으면 일본을 갈랐어야 되죠. 그러나 미국이 판단하기에는 한국을 반으로 가르는 것이 훨씬 더 완충지대화하는 것이 지키기가 쉽다. 물론 그런 의도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수라도 이거는 우리에게는 분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미국은 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분단은 한국전쟁 이후에 늦죠. 38선과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의 결말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3년 1개월을 전쟁을 했는데요. 주로 145태나 인천 상륙작전이 주로 1년에 벌어지고 2년 동안은 한쪽에서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치열하게 많은 정병들이 죽어갔습니다. 소모전을 했죠. 소위 말하는 참호전, 고지전, 소모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왼쪽, 서쪽을 많이 내려왔고 우리는 동쪽을 해서 이렇게 휴전선이 그어집니다. 그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 미국은 그래서 한국의 분단을 1953년으로 얘기해요. 미국은 45년을 한국의 분단으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책임 때문에. 근데 저는 두 개 다 분단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1년, 53년에 5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우리에게 독도하면 늘 나오는 조약입니다. 미국의 전후 아시아 정책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는 그것을 SFS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을 부흥시키고 막고 나토를 했지만 프랑스나 독일이 독일 아니죠.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연합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전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미국이 그걸 다 받아들였는데 여기서는 얼렁뚱땅 전범 처리하지도 않고 자르기는 한국을 자르고 대신 보상한 게 뭐냐면 동맹을 맺어준 겁니다. 저 많은 국가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전거 살처럼 보이죠? 바퀴처럼. 미국이 중심에 있고 다 하나씩 개별적인 동맹을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도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을 평화무조약으로 묶고 일본에게는 미국이 동맹을 맺어주면서 안보를 지켜주니까 너는 정상국가로 가지 마라. 이게 샌프란시스코 체제인데요. 미일 동맹을 중심축으로 사실은 아시아를 재건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 참혹하게 당한 일본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세계 경제 2위로 가는 결정적인 것은 SFS입니다. 그리고 미국 안보 우산에 의해서 비대칭 동맹, 형님 동생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우리도 포함됐어요. 그 다음에 주둔군을 줍니다. 그리고 시장을 제공합니다. 이게 미국의 냉전 시대에 아시아를 향한 전략인데 이거는 동맹에 의해서 북방의 적을 막는 가장 냉전적인 체제입니다. 이게 언제 부활되느냐? 오바마 때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고 기억나시죠? 바로 다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살려내고 이제는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여기에 중심으로 띄우자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나가면
한미일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동맹으로 묶자는 것이 미국의 방식입니다. 왜냐? 중국의 위협이 뜨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킬레스건이 한일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상대가 과거에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일을 반드시 묶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바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지소미아입니다. 정보비밀보호협정입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악사라고 ACSA라고요. 이건 병참 지원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기와 탄약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직접 밝힌 한미일 동맹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이명박 때 시도했다가 이명박 때 시도했다 밀실에서 시도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1차장이신 김태효입니다. 이분의 옛날 논문에는 필요하다면 일본군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실질적인 중심 전략가로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중이 패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 중에 하나 가설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4년 15년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레암 앨리슨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과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했는데요. 원래 패권이 스파르타였는데 이 스파르타가 사실 외부의 적을 막아내면서 강력한 패권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약해질 때 그때 아테네가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겁을 먹고 아테네가 더 발전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고 무려 28년간 전쟁을 하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이끈 동맹의 이름입니다. 결국 승리를 합니다. 스파르타가. 이거를 지금 보니까 미국이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싹을 자르겠다 해서 들어가지만 이것이 전쟁이란 비극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인데요. 15세기부터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도전자가 부상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패권이 흔들릴 때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1차, 2차 대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번이 전쟁으로 가고요. 4번이 평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전쟁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근에 올수록 전쟁을 막았다. 그러니 미중도 잘하면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나 언론은 투키디데스의 덫에 빠지는구나를 더 강조해서 이 가설이 마치 미국과 중국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가설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좀 어렵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분이 누구냐면요. 킨들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킨들가든은 유치원인데 킨들버그라는 사람이 이 사람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왜 2차 대전으로 갔느냐? 1, 2차 대전 사이에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영국은 이미 수그러들었고 독일은 아직까지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됐고 미국은 이미 역량이 됐는데 고립주의로 세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대전으로 가서 파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전쟁의 원인이다. 그래서 킨더버그의 덫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보다 훨씬 덜 알려졌는데 저는 여기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자기의 리더십을 버렸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리더가 될 만한 퀄리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이 저렇게 싸우고 미러가 싸우는 동안에 세계 질서는 무너지고 제3세계는 신음하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러시아가 죽을 줄 알았는데 결집하면 러시아는 떵떵거리고 스리랑카가 무너지고 카자흐스탄이 무너지고 페루가 무너지고 레바논이 무너지고 지금 줄줄이 갈 겁니다.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Winter is coming. 그렇죠? 겨울이 온다. 이 전쟁이 겨울을 지나면요, 더 많은 국가들이 무너질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혹독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술, 미국도 중국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4차 산업, 5G, 6G에서 중국을 어떻게든 막는 것입니다. 스플린터넷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인터넷인데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입니다. www라는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중국에 놀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사이트는 블락을 하지만 중국도 www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은 이렇게 지도에 있는 수많은 광 케이블을 해저에다 깔은 것을 우리가 통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새로운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요. 바로 테슬라의 그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머스크가 올린 스타링크라는 위성을 통해서 전쟁이 나니까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연결시켜서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러시아 사람들 보는 것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거기 올려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 건 젤렌스키가 아니고요. 디지털부 장관입니다. 여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미래전을 준비하는 군수를 파라밀리타리라고 합니다. 준군사 조직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런 전쟁 연습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론이고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전 세계는 아직까지 스타링크 같은 것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저에 깔려 있는데 저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90% 장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현재 한 380개의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이 중에 300개 정도는 일본, 유럽,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한 8, 90개 정도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데 이게 뭐로 바뀌냐면 소위 말하는 요거보다 네. 양자 컴퓨팅으로 바뀌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을 이거는 지금의 인터넷 속도의 약 50만 배 빨라진답니다. 중국이 2017년에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자 위성을 성공해서 2018년에 중국이 먼저 성공했습니다. 시제품에.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스텔스기 자체 개발했죠. 중국산 슈퍼컴퓨터, 중국의 독점적인 바이두 BDS, 그리고 자체 항공모함. 미국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의 패권은 유지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는 견딘다. 맷집 게임을 한다. 미국이 지는 해이고 자기들은 뜨는 해인데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우리가 맷집 게임을 해야 된다. 이건 제가 중국의 고위 관리로부터 직접 들은 표현, 예시였습니다. 자기 비유였습니다. 중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미국은 맷집 게임을 한다. 반대로.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한다. 그럼 맷집 게임을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하나는 중국은 원래 덩샤오핑 이전에는 자급자족의 내순환 경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내 시장에 기대서 돌파하는 겁니다. 덩샤오핑 이후에는 우리처럼 무역에 의존해서 오늘날의 중국이 됐습니다. 그것을 외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다. 실제로요. 전 세계 분야의 모든 공업 제품을 다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은 아니라도요. 그래서 도메스틱 밸류 체인, 미국이 전부 다 불러서 마스크부터 핵무기까지 다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은요. 마스크부터 핵무기까지 다 만듭니다.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면 중국이 어렵겠지만 중국은 견딜 수 있는 힘을 보유했다. 그래서 중국은 쌍순환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견디겠다. 미국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을 먼저 선점하면 이 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미중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는 한 30년간 불가능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중국도 미국을 앞설 수 없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은 다시 친해질 수 없다. 협력할 수 없다. 그럼 무슨 가능성이 제일 많을까요? 그러면 이 세 개 다 빼면 소모전, 지리한 싸움을 치고받고 엎치락 뒤치락 저는 적어도 30년은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 250년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전쟁을 안 하니까 좋긴 한데 이게 아까 그랬죠. 판을 흔든다 그랬죠. 이 흔드는 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국제 질서에. 얼마 전에 왕이와 미국의 국무장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누구였죠?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 저도 나이가 좀, 두 사람이 이 회담을 했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시진핑하고 전화한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관세 좀 내리자. 미국이 저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겁나는 건 뭐냐면 트럼프로 또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올인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외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기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하나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조적입니다. 미중은. 이거를 함부로 이게 서로 덩치가 달라지니까 세계가 좀. 두 번째, 반중 반미 여론이 계속 커집니다. 얼마 전에 또 나왔죠? 더 커졌습니다. 미국인 중에 중국을 싫어하는 비율이 85%, 일본 82%, 한국 80%. 이 정도 되면요, 정치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중국 때리기입니다. 중국한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하고 손잡자 그러면 반드시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전략적 강박증이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 좀 부족하고 중국이 반칙 행위를 하고 중국이 위협인 건 맞는데 미국이 너무 과장한다. 과연 정말 중국이 저렇게 자지러질 정도의 위협인가? 아니다. 이건 미국의 강박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바이든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America must lead again. 미국이 다시? 그래서 국제주의를 부활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후에서 아까 말씀드린 UN이나 WHO나 WTO 하나도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Build Back Better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더 나은 사회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대외 정책의 이름이 뭐냐면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No Protection Racket인데요. 이 말은 좀 어려운데 뭐냐면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삥 뜯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딱 삥 뜯기가 있어요. 조폭들이 자기 보호구역을 보호해주고 뜯는 돈을 삥이라 그러죠. 보호비 갈취.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그 짓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약해질수록 동맹국이 도움이 절실한데 오히려 트럼프는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서 무기를 팔고 보호비를 갈취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당했죠. 그 다음에 play by the rule. 그래서 규칙을 따라서 엄정하게 중국의 반칙 행위를 잡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표현이 나오죠.
Joe Biden's policy toward China is Trump 2.0, 2.0입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한 4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은 키신저, 그 옛날에 키신저가 중국 살살 구슬려서 데리고 가자. 중국도 변할 것이다. 옛날 한 20, 30년 전까지는 통했는데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못 믿겠다는 것이 미국에 거의 합의된 겁니다. 제일 적인 전쟁도 불사한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제압한다. 이 네오콘들. 근데 이거는 극단적이고요. 소수고요. 사실상 요 제가 점선으로 나타낸 두 세력이 지금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왼쪽은요. 느슨한 규칙.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국이 반칙 행위만 해도 중국이 옛날같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할 거다. 슬로우 다운 시키면 미국도 피 흘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온건파들입니다. 오른쪽은 인권, 가치, 이념을 다 붙여서 동맹국가 결의해서 완전히 중국을 전쟁까지는 안 하지만 분리시켜야 된다. 제압해야 된다. 강경파들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국무부는 왼쪽이고요. 국방부는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바이든은 국무부가 조금 우세합니다. 자,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200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30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냉전이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신냉전이 되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냉전 체제는 끝났다. 그러나 그 다음 체제가 신냉전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왜 신냉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뜯어내야 돼요. 미국과 소련처럼 깔끔하게 긴장은 있었지만 깔끔하게 다른 영역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너덜너덜해질수록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고요. 미국이 원하는 만큼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게다가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다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신냉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린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쪽의 주장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빨리 편을 정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돌격대가 되는 겁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제한 전쟁이냐 전면 전쟁,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죽고 있습니다. 푸틴을 빌런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동안에 미중 사이에서 미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유럽을 단결시키는 효과, 거기에다가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나토로 하는 외교적 성과를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 못한 곳에 문제가 터지고 있고 그러면 제3세계가 죽어가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굴 욕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에 손질하게 되고 특히 미국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미국의 얘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휴전의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초기에 러시아가 곧 무너질 것이다. 항복할 것이다. 전쟁이 제대로 안 된다. 맨날 러시아군이 깨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너무 잘 싸운다. 다 있다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특히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는 걸 서방 언론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절체절명이라고 해요. 돈바스 지역이 거의 다 함락됐다는 게.
물론 러시아가 초기 전쟁에서 약간 실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계속 이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게 전쟁 범죄를 가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러시아가 맹폭을 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다 학살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군사들이 부분적으로 민간인을 죽일 수 있고 그게 정당화되지 않지만요. 이 작전은 제가 보기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 먹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좋으냐? 아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어서 유럽과 최전선을 맞닿는 것보다 우크라이나를 분쟁 지역화 시켜서 완충제대로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9월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5월 30일에 바이든이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돕겠다. 자, 이거는 외교적 멘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할 생각이 없다.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3차 대전을 하기 싫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데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돕겠다. 벌써 협상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막을 수 있는 전쟁을 막지 않았고 러시아의 요구사항이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사실 전쟁을 막지 않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전쟁의 시작은 미국이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전쟁의 휴전을 국민의 약 89%가 반대하긴 합니다. 그러나 점점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처럼 되겠죠. 한반도처럼. 그래도 일단 전쟁이 끝나는 것이 저는 1차적인 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푸틴이 실각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저는 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쟁으로 묶이면요.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 고통을 받게 되면 정권은 무너집니다. 아버지 부시가요. 걸프 전쟁에서 92%의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 해에 재선에 실패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끝내고 푸틴이 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갈림길의 선 국제질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 쭉 한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가 아시아에서 부딪히고 있고요. 지금 유럽도 자기들의 대외 정책을 전부 인태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볼 게 아니라 작년에요. 프랑스의 함대가 여기 오고요. 영국의 함대가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과 훈련을 같이 하고요. 이번에는 림팩이라고 이 태평양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서 미국과 해상훈련을 하고 우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이 림팩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 나토 한쪽 그리고 러시아, 벨라루스, 동우크라이나가 하나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북중러 한미일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 정부의 세계관이자 대외정책관입니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억지나 힘을 통한 안보를 하겠다. 이 말은 군사적인 무력 강화를 해서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비경쟁, 선제타격론, 원점 타격. 보십시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특히 동맹이란 말까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해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을 하겠다. 편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책을 부활시키고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포기하면 도와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그 말은 없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친북, 반미, 친중, 반일이었으니 이 정부는 반북, 친미, 반중, 친일 정부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입니다. 좀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편을 정하면 편해지나? 아니요. 편을 정해서 편할 줄 알았으면 이전 정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도 아까 제가 월마트 얘기를 했는데요. 한 30%는 디커플링이 가능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상부에 있는 하이테크는. 그런데 미국의 한 70%는 못 떼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토 가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보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한나라의 경제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의 호황시대는 끝났다. 끝났더라도 끝났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주식시장 완전히 떨어져서 저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중국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무역 통계를 낸 이후로 전체 무역액을 계산하면요. 중국을 빼면 적자고 중국을 넣으면 흑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속담이 하나 있죠. 곰은 제주가 부르고 돈은 중국. 그것도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쓰면서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다 흑자인데 우리만 나한테만 적자입니다. 물론 중국도 우리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뭐라 그랬어요? 중국 외교부가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에 소개되는 한국을 비난하고 나토 간 거 비난하는 건 다 황구시보 얘기입니다. 중국의 외교, 물론 관영 매체지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얘기했냐? 한국하고 중국의 이 뜻깊이 상호의존을 쭉 설명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 무슨 연애 편지 같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까 말씀드린 이 김태호 차장이 연말에 나토와 우리와 협력관계를 만든답니다. 드디어 나토 동맹과 아시아의 동맹을 연결시키려는 제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루고 왔다. 이 안보협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전에 뭐냐, 북핵협력 괜찮아요. 북핵공조 괜찮아요. 다른 특정 이슈에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안보협력은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언론이 이제 아예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안고 어떻게 동맹을 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이 북방도서에서 충돌하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되고요. 우리의 유사시 사태 일본의 군이 들어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에게 맡기고 싶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사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이 없는 애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고요? 이 정부가 그걸 생각하는 자체는,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면 제가 기호로 표시하면 2017년은 굉장히 위험했죠. 2018년은 극적인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교착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은 지금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과연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바이든 정부나 저는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꾸 생각납니다. 자기들이 비핵화 포기했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이라고 자꾸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핵을 포기시킬 거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얘기하지만
대화를 끌어올 어떤 인센티브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가 남죠. 있기는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시키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또는 방해 없이는, 그 방해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뒷구멍으로 도와줬지만 이제는 대놓고, 왜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이 오히려 띄워져 버렸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뒷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한들 북한이 굴복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쏘았어도 유엔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제협력은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 없이는 안 되는데 미국은 그런 국제협력을 한다고 하고 중국하고도 한다고 하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10분 좀 늦었습니다. 예.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원장님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가능성,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에서의 핵심 이 국제 관계 이슈가 될 텐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끔 조금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아주 왜 집착할까? 이게 안 되는 걸 알 텐데,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부의 약점은 북한하고 일을 할 때입니다. 보수 정부의 약점은 일본에 가까울 때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큰 정치적 위기를 받았고. 한국 사람들이 정서상 아직, 아까 제가 뛰어넘은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키신저가, 아까 만나는 사진 보시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키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소련이 강했을 때 중국을 불러와가지고 둘을 이간시킨 것이 절묘한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강하니까 러시아와 이간시키기 위해서 대러 접근을 해라. 트럼프가 너무 좋아했어요. 트럼프가 독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밀고 나가려다가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미국은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믿지 않고 러시아 사람들을 소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트럼프가 거기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요,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둘을 갈라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혼자서도 견디는 힘이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까지 합치고 북한 합쳐놓으면 얘들끼리 어렵지만 견딘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다가 팔 아픈 거예요. 때리다가 피곤한 거예요. 제가 아까 커트 캠프를 작년 11월에 만나서 비공개 회의에서 제가 약간 도발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있는데 북한을 30년 동안 제재하고 묶어서도 북한 안 무너졌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을 제재해서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착각이냐. 특히 이 세 개의 나라 사람들은 견디는데 일가견이 있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좀만 괴로우면 못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맷집 게임 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무리한 전략을 해서 세계를 갈라놓으면 이렇게 제3세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거기 집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참 특이합니다. 제가 아까, 저는 이번에 팬데믹에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진리 같은 통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얘들이 선진국 맞나? 유럽이 뭐 이래? 미국이 뭐 이래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세계화가 되면서 공적인 국가가 시장에 의해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의 실체입니다. 서유럽이나 미국은 국가의 힘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경제 힘, 재벌의 힘,
시장 힘이 너무 커졌죠. 반대로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은 뭡니까? 시민사회나 시장이 죽고 국가가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절묘하게 이 둘을 다 갖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국가가 세요. 일제시대를 겪었죠. 전쟁을 했죠. 지금도 좋은 건 아니지만 검찰, 경찰, 군대가 강력합니다. 거기에다 우리 유교 사상까지. 근데 신기한 건요, 국가가 선을 넘을 때마다 국민들이 매를 들고 때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에도 없었고요. 일본에도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지소미아 밀실에서다가 큰 경을 치고 위안부 합의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하다가 난리가 났었죠. 만약에 국민의 뜻을 어거리고 다시 간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일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을 범퍼존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남북 통일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요? 한국 내부에서 아니면 네, 한국 내부에서. 한국 내부에서. 네. 야, 참 신박합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닿으면 다 적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 주변 국가와는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갈라가지고 한쪽을 완충지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이용할 만한 가치를 자꾸 떨어뜨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중이 자기들의 갈등을 이전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남북관계가 나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관계가 적어도 통일까지 안 가도 좋으면요, 미중이 넘볼 수가 없고 별로 활용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안은 남북이 적어도 긴장 수위를 높이지 말고 이것을 적어도 평화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옳다. 우리 몸을 갈라가지고 완충지대 만들지 말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중국 시진핑하고 북한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뭐 독심술. 저야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짐작할 뿐인데 뭐 그래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묘할 겁니다. 또 한쪽으로는 러시아 때리느라고 자기 덜 때리니까 좀 좋기도 하겠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좋겠어요?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긴 국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냉전 체제 시기에도 1950년대 수천 명이 죽었던 국경 분쟁이 수시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둘을 묶고 세계를 묶어주냐 하면 바로 미국과 서유럽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이해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독일이 2번이나 들어왔죠. 나폴레옹이 들어왔죠. 아니 그만큼 들어왔으면 우크라이나하고 그루지아, 조지아 정도는 남겨둬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아까 소개한 키신저가 CNN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진압시키면서 봤습니다. 오히려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앞으로 적어도 20년 후에는 없을 것이다.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이 대만은 하나의 자꾸 서로에게 이용하는 하나의 경고장의 활용도는 높지만 이건 거의 끝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충돌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보여요.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가 훨씬 더 미중이 주물르기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고대 백제와 일본이 한 나라였고 백제 일본의 군사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베 이후에 일본에서 친한파가 주도권을 잡은 후에 한국에 대한 역사적 사죄를 한 후에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오이부치 그 선언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상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미일 동맹 이 자체도 문제인데 자꾸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3자가 되게 평균적으로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군사적 위치나 미국의 전략이 미일 동맹이 위에 있고요. 한일 동맹이 생긴다면 한미 동맹이나 이것이 하부 구조로 갑니다. 떠받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중은 첨단 무기와 공군 해군 능력으로 있고 우리는 몸으로 때울 겁니다. 우리는 보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기 어려운데 한미일 동맹도 참기 어려운데 위험한데 가면 우리가 서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한국을 그 정도로 구하기 위해서 굴복하고 과거사 다 인정하고 안 할 겁니다. 왜냐? 지금 일본의 우파 정부의 정체성은 한국이 항복해야만 이게 이루어질다고 봅니다. 지금 더 강해졌습니다. 아베의 죽음으로. 오히려 더 결집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평화헌법으로 밀고 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 일본은 지금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딱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왜 한일 관계가 망가뜨려졌다고 비난을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딴지를 건 게 아니라 일본이 딴지를 건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과거사 문제로 계속 객관적으로 딴지를 걸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어 하면 일본이 뭐라고 나왔냐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항상 들이밀었습니다. 첫 번째, 1965년을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다시 재인정하라. 두 번째, 위안부 합의를 받아라. 세 번째, 강제동맹을 되돌려라. 이 세 가지를 다 한국이 양보해야만 정상회담 해준다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근데 지금 왜 기대하는데? 그러면 일본이 이 세 관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질문이 세 개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세 개를 걸어도 윤 정부는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민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대의 성과라고 할까요? 그 행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종전선언 정말 안타깝고 또 지금 와서는 굉장히 무력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왜 성사되지 못했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에 녹을 먹었고 고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도 충분히 평화적이지 못했고 충분히 자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다른 말로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저는 우리가 특히 남북이 같이 공조를 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죠. 북한이 주로 해야 되는 것이 주로 앞에 있다는 걸 김정은 너무 잘 압니다.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수교라든지 평화체제는 다 뒤에 있다는 걸 김정은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만 내가 다 포기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포기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보정을 이준석은 세계의 주머니라 그랬는데 미국한테 3개 정도를 들어주면 내가 당신 믿겠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한미 군사훈련 중지 적어도 대화할 동안 두 번째가 종전선언 세 번째가 제재 일부 해제였습니다. 앞에 두 개는 싱가포르에서 요구를 했고 트럼프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은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축소됐 어느 정도는 들어줬어요. 두 번째 종전선언은 트럼프가 돌아가서 막 밑에서 반대하니까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3주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종전선언 언제 해줄래 물으니까 못 해준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강도 같은 놈들하고 당신 우리 위원장 못 만난다 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긴 교착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갖고 판을 더 키웠습니다. 하나 더 넣자. 저쪽이 영변을 내놓고 여기서는 제재 일부 하나를 넣자 해서 3대3이 된 겁니다.
북한은 미리 포기했죠. 모라토리움 포기하고 풍계리, 그 다음에 동창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담판이 바로 하노이에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던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김정은이 자기를 너무 믿었다고. 너무 의지하고 거의 큰 형님처럼. 자기가 미국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안하다. 김정은은 우리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19 하고 나서 군사협력은까지는 잘 갔죠. 두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개성, 금강산이었습니다. 9.19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개성과 금강산 얘기를 띄우죠. 자, 2월 말에 하노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2월 말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질러버릴까? 질러버렸어야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안합니다. 2월 말에 잘 될 텐데 괜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깨지면 어떡하나. 반대 경우가 돼버렸죠. 그때 김정은은 미국한테 뺨 맞고 한국한테는 배신을 당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이 북한한테 가치 있는 가장 가치가 높아질 때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겠죠. 그거를 그때 날려버렸습니다. 두고두고 안타깝습니다. 그래 지금 뭐라 그러냐. 하노이에서 뺨 맞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난 2, 3년 동안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갔다. 근데 미국은 아직도 일단 나와라. 다 얘기하자. 그거 우리 2018년에 했다. 그러니 우리를 진짜 부르고 싶거든. 뭘 양보해 줄지 미리 얘기해라. 지금 이게 북한인데 미국하고 한국은 자꾸 못 들은 척하고 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와서 다 얘기하자. 우리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공통된 대북 정책이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지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막 예컨대. 예, 믿는 건 시민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 해외 동포 건의 공호법 이런 법을 만들면서 해외 동포들 교류하겠다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 임팩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근데 북한이 비본질적인 거 하고 이제 본질적으로 가겠다고 나눴지만 북한은 비본질적인 거 할 수 있다 지금도. 백신도 받고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도 받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뭐 쌓여서 본질적인 안전보장, 우리가 북한을 잘못 생각하는 게 딱 아주 심각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이 밥에 고깃국 주면 다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틀린 말입니다. 김일성이 남긴 유지죠. 그리고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그런 생각해서 사실 싱가포르에서 무슨 비디오 틀어주고 북한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경제 파워하우스가 될 거다 막 띄워졌잖아요. 그때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명박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 북한한테 먹을 거 주고 경제 지원 주면 다 풀 거라는 착각입니다. 북한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보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지 북한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국이 자기들보다 50배를 잘 살죠. 세계적인 군사 6위죠. 거기에다가 군사 1위와 동맹이죠. 거기에다가 일본도 대북 정책에서는 같이 합니다. 북한은 이 안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더라도 버틸 겁니다. 결국은 강자가 북한에게 안보적인 안심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김진영 교수님과 같은 이야기들을 쉽게 접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어떠셨어요? 차분차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 딱 하나의 길인 것 같잖아요. 누구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이 동영상을 다 촬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 다 활용하셔서 널리 알리고 또 많은 촘촘하게 알려서 서초에서부터 시민들의 촘촘한 연대가 일어나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